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좀 더 미시적인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세금 계산서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제도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부품은 딱 하나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VAT 심정은 세금 계산서다. 이 종이 한 장 없으면 부가세라고 하는 톱니바퀴는 박살난다. 예, 왜 그런지 화면에 통큰 치킨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보죠. 먼저 화면 왼쪽 지출 매입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물건을 사와야겠죠? 여기 치킨을 5,000원어치 샀다고 쳐보죠. 이때 우리는 돈만 주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왜 받아와야 될까요? 단순히 영수증이라서 아닙니다. 이건 내가 국가에 낼 세금을 미리 상대방에게 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서이기 때문이에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게 없으면 실제로 아무리 돈을 썼어도 국가에서는 너 세금 낸 적 없는데? 라고 나 몰라라 합니다. 그 결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상황인 거죠. 매입할 때는 무조건 증빙부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수입, 매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튀겨서 15,000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건 값만 받는 게 아니고 VAT 10% 같이 받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죠. 이건 국가에 보내는 보고서 같은 거예요. 제가 손님한테 세금 정당하게 잘 걷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구조가 나옵니다. 내가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는 상대방한테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는 상대방한테는 매출세액이 되죠. 즉, 내 매출은 꼭 상대방의 매입입니다. 자,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크로스 체크 구조라고 합니다. 세무서가 일일이 감시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바로 전산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적어도 짜고 치지 않은 한 탈세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하고 매입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하지만 잘 발행하는 거, 매출 쪽이 훨씬 무섭습니다. 매출은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금액을 관리해야 되고 실수했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아요. 매입은 꼼꼼한 증빙 수집이 중요한 거고 실수했을 땐 공제를 못 받아요. 역시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가산세 내는 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가산세도 역시 우리 회사의 손해지만 이게 왜냐면 세무조사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매입세 불공제는 딱 그 금액만큼만 손해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세무조사는 이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이게 불명확합니다. 이른바 텍스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한 기업이 우리 국가랑 한판 뜨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세금 계산서에 물론 매입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날짜 하루만 늦어져도 금액 0만 틀려도 우리 가산세 대상, 세무조사 대상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부가세의 시작이자 끝이고 우리 회사의 돈을 지키는 방패이자 가산세를 막는 안전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이 세금 계산서 양식을 봐주시고요. 요즘은 다들 전자세금 계산서 쓰시죠? 하지만 종이든 전자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필요적 혹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화면에 주황색 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 항목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안 쓰면 가산세입니다. 둘째, 썼는데 틀려도 가산세예요. 실무에서 에이 조금 틀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냥 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럼 무엇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보면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급자의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 정보죠.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상호, 대표자 명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예전에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특히 사업자 등록번호 오타 내고 말이죠. 법인명 바뀌었는데 옛날 이름 그대로 쓰고 발행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 주소 틀린 거죠. 다행히 이제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에서는 이게 디폴트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첫 번째만 잘 이해돼 있으면 계속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받는 자 정보입니다. 우리 거래처 정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상호하고 이 대표자명 이런 것들은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예 다른 회사에 발행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택배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 거래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세 번째, 작성 연월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죠. 작성 연월일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0일에 물건 팔았는데 바빠서 4월 5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이때 작성 연월일은 3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셔야 됩니다. 이걸 틀려서 과세 기간이 바뀌게 되면 이건 신고 오류입니다. 예, 가산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작성 연월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과액과 우리 세액입니다. 여기서도 실수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총액 10,000원의 거래라고 하면 공급가액 9,000원, 세액 1,000원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이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끊는 거예요. 숫자 계산 조금 헷갈리시죠? 정확하게 10,000원이 공급가액과 VAT의 합계무로 공급가액이 때는 9,091원, 세액 909원으로 나눠줘야 맞겠습니다. 원래 물건 가격을 세법에서는 공급 가액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는 거를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공급 대가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이었고 이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목이나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옛날에는 영수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청구에 동그라미 쳤어요. 큰일 났다 라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큰 의미 없습니다. 이 부분은 틀려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신경 끄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이것도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틀려도 벌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세금계산서가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인보이스 기능까지 함께 하도록 애초부터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메모 같은 거예요. 실무 편의를 위해서 항목들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업팀 관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네 가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다른 회사로 발행되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작성 연월일, 신고기간 오류로 이어져서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 가액 계산 오류,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가산세 두드려 맞습니다. 지연 발행, 마찬가지로 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앞에서는 세금 계산서의 뼈대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뼈대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끔 전자라는 말이 붙으니까 뭐 아예 새로운 법이 생긴 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 종이에 볼펜으로 쓰던 거를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것 뿐이에요. 형식이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 아까 강조드린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가산세의 원리는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다만 종이 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감시당한다. 이 점이 다를 뿐이죠. 먼저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매출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전자로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건 좀 다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가액이죠. 이게 2억 원 이상인 분들만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사장님 중에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이분이 전자로 줄 수 있는 분인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 전자를 쓰세요. 근데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분들한테까지 전자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발행할 때 당연히 전자로 발행을 해드려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전자세금 계산 실무에서 딱 하나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발급 기한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쏟아집니다. 기준은 내가 컴퓨터에 앞에 앉은 날이 아니라 물건을 준 날, 즉 이미 말씀드린 공급 시기입니다. 3월 25일 날 물건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4월 10일입니다. 4월 초에 물건 바쁘다고 혹은 업체랑 단가 협의 늦어졌다고 10일 넘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연 발급 가산세라고 하는 벌금이 카운팅이 됩니다. 국세청 서버는 자비가 없어요. 11일 0시가 되는 순간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우리 내부 결제가 좀 늦어져서요. 이런 핑계는 세무서에서 애초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급함은 끝이 아니다. 발급했으면 국세청에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이걸 전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발급한 다음 날까지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지금 홈택스나 회사 ERP 시스템은 발급과 동시에 이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송보다는 이 10일까지 제대로 발급했나? 여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발급이 안 되면 전송할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요. 자, 가산세. 자, 실수 한 번에 이거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기록이 실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몰래 넘어가고 이게 안 됩니다. 미발급했다, 아예 안 보냈다. 공급가액의 2%예요. 지연 발급했다. 공급가액의 1%예요. 지연 전송. 보내긴 보냈는데 발급은 하긴 했는데 국세청에 늦게 알려줬다. 지연 전송 가산세. 자, 세트로 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발급을 안 하면 전송도 안 하고 관련 가산세가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옵니다. 1억 원어치 팔고 실수하면 200만 원이 그냥 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업팀 우리 실적 쌓기도 바빠 죽겠는데 벌금으로 2% 까먹으면 이거 너무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이미 보냈는데 어떡하죠? 실무로 하다 보면 금액이 바뀌거나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당황해갖고 기존 거를 삭제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료 발행한 건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누르려고 해도 딜리트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수정세금 계산서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는 마이너스를 치는 거, 삭제가 아니고 추가로 발행해서 마이너스를 치는 거고 제대로 된 걸 다시 플러스로 해서 발행하는 방식이 된 거죠. 잘못 쓴 글씨 위에 수정 테이프 붙이는 게 아니고 정정 문서 하나를 뒤에 더 첨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의 완성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형식이 종이에서 파일로 바뀌어서 회사가 편해졌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시간 엄수하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가 국가한테 감시받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중에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를 잠시 살펴보고요. 실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요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정 발행의 개념하고 실제로 또 어떻게 수정 발행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언제의 다음 달 10일인지 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한하고 가장 이제 공포입니다. 공포 가산세를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이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앞 시간부터 계속 발급 기한 지키셔야 됩니다. 작성 일자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시간에 다 나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단순히 PC로 처리하면 끝나는 편리한 업무가 아닙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대로 금전적 손실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왜 다음 달 10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날인지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지도부터 좀 그리고 가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크게 네 가지, 지연 발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발급이 되겠고, 끝까지 안 주거나 너무 늦게 줬을 때, 그 다음에 지연 전송이 되겠고, 국세청이 늦게 알려줬을 때, 미전송, 국세청에 아예 안 알려줬어요. 이 네 가지 파트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벌칙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발급을 안 하면 전송도 못 한다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하나의 실수가 도미노처럼 연결돼 갖고 복합적인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발급을 안 하면요, 전송뿐만 아니고 납부도 늦게 하거나 안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신고도 안 한 거고. 그럼 뒤에 또 줄줄이 거기와 관련된 가산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미발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전송 가산세까지 세트로 따라오는 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우리 거래처와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인 이제 지연 발급 사례예요. 말 그대로 법정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겨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가상의 사례와 함께 실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상황은 우리 회사가 치킨 100만 개를 어느 대형 행사에 공급을 했다라고 해보죠. 금액은 부가치세 포함해서 150억 원입니다. 영업팀 입장에서는 대박 났죠? 이거는 뭐 축배를 들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건의 실수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보는 거예요. 화면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거래 발생일은 5월 23일이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다음 달 10일, 6월 10일이 법정 발급 기한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영업팀이 너무 바빴습니다. 혹은 단가 협의가 조금 더 역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100만 원이나 됐는데 정가를 맞으면 어떡하냐. 10% 깎아줘야지.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이런 상황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공급 시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협의하고 사후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깜빡하고 있다가 실랑이 하다가 놓쳐갖고 6월 11일 날 아차하고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늦었습니다. 하루.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24시간 정도 늦은 이 행위가 세법상으로는 지연 발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산세를 뗄 기준 금액부터 뽑아봐야겠죠? 총액 150억 원을 1.1로 나누면 이제 공급가액은 약 136억이 되는 거고 VAT는 13억 이건 일단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36억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겨지는데 이 결과가 충격적인 거예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1%, 계산해 보면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는 0.5%, 0.5%. 계산하면 약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두 금액 합치면은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직원 실수 하나로 우리 벤치 한 대 날아간 겁니다. 이게 진짜 그냥 실수라면 이게 진짜 심할서 한 장으로 지금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십니까? 자, 더 큰 문제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 거래처 수치자 좀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실수 때문에 이 제네시스 한 대 날라갔습니다. 아니, 내가 늦게 줬는데 왜 받는 쪽도 세금을 내나요? 이상하죠? 세법은 이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받는 수취자한테도 정당한 증빙을 기한 내에 챙길 의무를 부여합니다.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너 챙길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발급이 되면 여러분은 거래처에 미안해 갖고 고개를 못 들게 됩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에서 여러분이 이 상대 거래처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랑 다시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뭐 거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이 돈도 돈인데 영업의 생명은 이 신뢰잖아요. 신뢰. 이 신뢰가 이렇게 한순간에 혹은 조금씩 조금씩 박살 나는 겁니다. 자, 10일은 생명선입니다. 이 136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안전하게 지켜내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화면 하단에 마지막 한 줄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0억 원 거래해서 하루 늦으면 벤츠 한 대 값, 그리고 제네시스 한 대 값이 추가로 토탈 두 대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다음 달 10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선은 목숨까지는 걸 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행 버튼 하나에 2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보다 심각한 상황, 미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실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마지노선을 일단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선을 넘기는 순간 세무당국은 이를 실수가 아니라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책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5월 23일 날 거래를 했고요. 법정 기한은 6월 10일인 거 이미 잘 체크를 하고 계실 거고, 마지노선은 7월 25일 상반기 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공부를 했죠? 예. 확정 신고 기한이죠. 그리고 하반기 거는 내년도 그 다음에 1월 25일이 최후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지연 발급은 6월 10일을 넘겼어도 7월 25일 전까지는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7월 25일을 단 1분이라도 넘기는 순간 이는 세법상 미발급으로 정의가 된다. 이 벽은 타협이 불가능한 법적 한계선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수치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억 원 거래의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은 136억 원이었죠. 가산세율은 2%. 이 지연 발급의 두 배죠. 발생 비용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벤치에서 이제 포르쉐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팀 성과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타격입니다. 2%예요. 2%. 더 큰 문제는 우리 거래처 수취자한테 발생하는 리스크가 이땐 더 커요. 매입세 공제 불가. 거래처가 우리한테 지불한 부가세 13억 6천만 원을 국가한테 돌려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13억 원이 넘는 생돈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우리 파트너의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매입세 이 불공제는요, 영업팀이 거래처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피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세법에서는 최소한의 구제책인 완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래도 1년 이내에 발급할 때는 이 페널티가 너무 크니까 매입세 공제는 그래도 그때는 해줄게. 그럼에도 이때는 가산세는 여전히 0.5%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때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안 해도 될, 애초에 안 해도 될 수정 신고를 해 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거?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거래를 국세청한테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세무조사는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치를 떨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이 단순히 업무가 늦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회사한테는 억대의 벌금을, 거래처한테는 수십억 대의 재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다. 영업의 끝은 우리 수주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한 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마무리하는 것까지임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